예, 반갑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그 책을 현장에서 구입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명 사인 원하신 분들은 사인도 하고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뭐 공개 지르를 하시는 분들은 공개 지르 거기에 대한 응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에서 축사가 조금 길어져서 준비한 어떤 책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강연을 짧으면 15분, 길면 20분 내외 정도로 해서 마치고 원래 계획보다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6시 반까지 6시 반쯤에 오신다는 분들이 몇 분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폐가 있어서 자전적 에세이라고 했습니다. 에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을 좀 집중적으로 기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엮어서 제가 지금까지 평균 수명이 한 80세 되기 때문에 40세 정도를 반생, 그래서 50세이기 때문에 제가 과반생이라고 보통 제가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걸쳐서 쓴 책입니다. 다음. 나는 총 이제 그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나는 최대집을 일장의 제목을 우리가 나는 최대집으로 잡았고 거기에는 대략 2002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유개척 청년단의 활동이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출판사가 이제 그 출판사 기획하시는 분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리더를 만나다. 제가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판사에서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위기 현장을 치열하게 누비는 성실합니다. 국안보 현장을 치열하게 누렸다. 이건 저도 자부하지만 이 말은 정확하게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그 깊은 성찰과 통찰의 전략을 들여다볼 단 하나의 실천 기록. 상당히 잘 만든 그 카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찰과 통찰, 저는 그 결과물의 어떤 성찰과 통찰의 성취물의 어떤 평가와 무관하게 저는 이 반성적 성찰, 반성적 사유, 그리고 깊은 어떤 통찰, 이런 것을 위해서 제 책에도 썼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도 당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첫째 장에서 쓴 자유개척 청년단 활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 책동을 20명의 인원으로 인천 자유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서 5,000명의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등 친북 반미 단체들의 말 그대로 폭력적인 어떤 난동을 20명의 단원으로 막아낸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가 2005년 9월 11일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차량도 밀리고 몸싸움도 심하게 하면서 상당히 후반기로 가서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하자 앉아서 지금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이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 책동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장 대규모가 2005년 9월 11일에 5,000명이 합법적 집회 신고를 하고 밀고 들어온 것. 이게 어떻게 합법적 집회 신고가 되는 사건이겠습니까? 메가더 장군 동상을 인천 자유공원에 가서 무너뜨려 버리겠다. 시설을 파괴하고 역사적 유적을 파괴하는 그게 합법적 집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걸 허용해 준 것 자체가 당시 노무현 정권의 반역성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에 관할 경찰서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이것은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우리는 막아야 되고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우리 판단 하에서 막았습니다. 그 전에 9월 11일 전에 7월 17일 날 여기에서도 우리 측 수십 명하고 상대 측 수십 명의 충돌이 있었고 전경들만 아마 수백 명 와서 한 10개 벽으로 쌓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접니다. 그때는 좀 말랐죠.
그래서 뭐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것을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건 7월 17일 날 2005년 7월 17일 날 행사를 마치고 이때는 그때 9월 달만큼 현장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경들을 사이에 두고 뭐 아주 굉장한 어떤 양측 간의 몸싸움, 뭐 투석전 벌어지긴 했지만 끝내고 근처 인천 상륙작전 기념 공원 가서 사진을 찍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이게 저고 우리 장기정 부대표, 박관태 동지, 우리 최일호 동지도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아까 축사해 주신 박진아 고모님이 계십니다. 다음. 그다음에 강정구 교수가 우리 국민 300만이 사망한 6.25 남침 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 전쟁이라고 강정구 교수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논문, 기고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6.25가 통일 전쟁이면은 그 6.25 남침 당시에 6.25가 통일 전쟁이면 그래서 주한 미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그게 통일 전쟁이 좌절됐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6.25가 통일 전쟁이면 6.25 남침 당시에 우리나라 지키다 상황한 국군과 북한한테 학살당한 무고한 시민들, 우리 국민들만 100명입니다.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300만 명은 이제 군경까지 다 포함해서고 국민들은 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무슨 많은 공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역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중등 교육만 받아도 우리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상식이라는 것은 당대의 특별한 우리가 더 검증 과정이나 성찰의 과정 없이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들, 그 묶음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1000명의 고발인, 그때 오늘 오신 박철성 법무사님께서 같이 했습니다. 거리에서 1000명 고발인을 모으고 제가 대표 고발인으로 섰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2005년도 처음으로 강정구 교수가 옥인동 분실, 대공 분실 출두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피켓을 그때 당시는 요즘 맡기지만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고, 다음 제가 격렬한 어떤 앞에서 왜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되고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가? 학문의 자유로 우리가 볼 수 없는가? 학문의 자유 영역을 이미 넘어섰다. 그것을 강하게 제가 연설로 기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은 또 시간이 지나서 강정구가 이제 여기 어딘지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시죠? 서울중앙지검하고 중앙지법 사이에 있는 그 거리입니다. 여기가 워낙 기자회견, 집회, 단식 농성을 많이 하니까 지금 요새 가보면 여기다가 굴다리 같은 걸 쳐버렸죠. 굴다리 쳐버렸습니다. 단식 농성 못하게. 그래서 요즘은 여기가 굴다리 이렇게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 앞에서 보통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저께인가 요 앞에서 미디어워치도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이 찾아가서 말 그대로 한 20명, 30명 자기들이 또 정당하다고 기자회견하고 들어가면서 구호 외치고 하길래 저희들이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냥. 다음. 그다음 국가보안법 폐지 책동, 아마 노무현 정부에서 벌였던 가장 반역적인 그런 어떤 그런 행동이 국가보안법 폐지. 노무현 대통령하고 당시 열린우리당의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안이 문재인 민주당에서 법안이 나와 있지만 강하게 그때는 지금 현재는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는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저희들이 근 1년 정도 온갖 집회 주요 현장은 다 다니고 1년 정도 꾸준히 정말 힘든 투쟁을 저희들이 했었고 거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데는 절대 공짜가 있을 수 없다. 누군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헌신과 희생을 수행하는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음을 이 책을 읽는 이들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국가본부 폐지 이 책동은 그냥 막아진 게 아닙니다. 당시에 수많은 젊은 청년부터 9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피와 땀과 노력, 절규를 통해서 그 폐지 책동은 막아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지금 현재 국방을 국가 안보를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병으로 현역 복무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탄핵 무효를 위해서 지금 4년째 5년째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 무명용사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탄핵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지 않고 지금 이 투쟁이 계속 진행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건 평택 대출에 들어가서 당시 반미운동. 이 반미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반미운동은 다른 나라들을 반미운동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미운동은 주한미군 철수를 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벌써 1960년대 70년대 정도에 북한 김일성이가 말 그대로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국가 전략, 북한이란 체제 전략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미운동은 외국,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 종전선언을 하든 뭘 하든 엄청난 반미 선동을 하든 이 반미 운동이 정말로 국민적 여론이 선동을 당해서 국민적 여론이 크게 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보 경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현수막 50개 정도를 반미 선전물들 수거해 와서 다음날 집회에서 모두 다 소각해버린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이건 저희들이 아침에 소각하기 전에 기념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다음. 그런 투쟁들이 쭉 있었고, 제가 2010년대 2016년 10월 중순부터 말 그대로 탄핵의 거짓과 사기의 탄핵 광풍이 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건 도저히 사태가 심상치가 않다. 뭔가 중대한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때 한참 이제 의료 정책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2016년 10월부터 다시 광화문 거리로 나와서 2017년 3월 10일 그리고 2017년 거의 12월까지 거리에서 적극적으로 탄핵 무효화 투쟁을 벌였습니다. 다음. 제가 3월 초순으로 생각하는데 2월 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집회를 할 때 당시 촛불 집회 할 때 어땠습니까? 저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두상을 만들어 나와가지고 쇠꼬챙이로 그걸 거기에 꼽고 그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니고 그걸 그대로 다 방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온갖 거기에서는 죽창 들고 나온 놈들, 죽봉 들고 나온 놈들, 별의별 흉기를 다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이런 태극기 깃대로 쓰기 위해서 준비한 몇몇 쇠파이프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당시 경찰이 그때 집회에서 수거해요. 뺏어가 버린 거예요. 몰수에 가버린 겁니다. 위험한 도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경찰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그때 박영수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 들고 일종 퍼포먼스죠. 당신 도저히 용서 못한다. 이 박영수 특검을 응징하겠다. 그게 일종 집회에서 할 수 있는 퍼포먼스 아닙니까? 그 장기정 대표가 그거 해가지고 결국 적폐청산 수사한다면서 거기 걸려들어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거예요. 그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이다.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구속될 위기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거 올린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언론이라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놨는데 제가 대검 들고 나갔어요. 대검. 아니, 제가 경찰한테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두상 모형을 만들어 와서 꼬챙이로 들고 거기서 피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와서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그건 왜 그건 흉기가 아니고 왜 그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고
그건 왜 폭력 집회가 아니냐. 그건 왜 가로막지 않고 태극기 깃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몇십 개의 그런 어떤 깃대를 폭력 시위를 위한 어떤 그런 기물이라고 해서 뺏어가 버리느냐. 당신들 말이야 똑바로. 그래서 제가 대검 들고 나와서 이 사진이 뭐냐. 아마 김정은하고 문재인이었을 거예요. 제가 집회 행진하면서 칼 들고 다니면서 제가 수십 장 다 찢어버렸습니다. 똑같이 해라 말이야. 나를 처벌하려면 그때 당시 그놈들도 처벌하고 그놈들 처벌하지 않을 거면 나도 가만히 돌아. 자기들도 아무리 사람이지만 기본 양심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경찰의 어떤 너무 어이없는 그런 행태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고, 저는 탄핵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무슨 제가 개인적인 고집이나 이런 걸 세우는 게 아닙니다. 냉정한 이성적 판단으로 이것은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아놔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정의,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는 한마디로 각자에게 응분의 몫을 주는 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정의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한 만큼 응분의 몫을 주는 게 정의입니다. 완전히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완전히 무너졌고, 사실이라는 측면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어떤 검찰, 특검, 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언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붕괴 사태였던 거죠. 이것을 유야무야 있는 듯 없는 듯 대충 두리뭉술이 넘어가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렇게 두리뭉술이 넘어가면서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성을 얘기하고 도덕적 선을 얘기한다. 우리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바로 잡아놔야 된다. 제 필생의 과제로 할 것이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 이것도 제가 이제 그 태극기 집회 때 하던 얘기인데, 제가 우리 의료계에서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3년을 역임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여자라는 것을 또 하나의 어떤 빌미로 잡아서 비아그라가 들어갔다. 각종 미용, 세월호 7시간 미용 시술에다 오만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의사가 활동하는데 각 분야마다 전문적인 다 얼마나 대단한 의사들이 많습니까?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 의학적 소견을 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경력도 각 분야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저는 동네에서 1차원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골격 기질환 보고. 논문 관련된 거 다 찾아다가 고산병의 비아그라 25mg을 씁니다. 그리고 덱사메타손도 쓰고, 다야목스라고 이뇨제도 쓰고, 그런 논문을 찾아다가 제가 다 페이스북에 다 정리했어요. 미용 시술 뭐 나오는 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해요. 그 작업을 제가 내 죽어도 이건 다 해놔야 된다. 그래서 10만 명 의사가 있는데 이때 그런 객관적인 어떤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그 이야기들을 이 집회에서 제가 계속 하고 있었던 사진이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애국이라는 것은 저에게도 정치는 제가 애국운동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국은 번역하면 나라 사랑이죠. 나라 사랑. 그럼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나라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나라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어떤 실체가 아니라 분명하게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실체로서 정치 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저기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이승만 건국정부를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애국이란 말을 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들도 무슨 통일애국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애국은 분명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 건국의 정통성을 긍정하는,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자유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고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만이 애국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고 애국작업, 애국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정치를 정의하자면 한없이 많지만 정치도 역시 애국운동의 일종이다. 애국운동가로서, 애국지사로서 애국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제도권 정치라는 형식 속에서 이 장 속에서 끝까지 걸어가겠다. 제가 그런 제 의지를 책에 썼습니다. 다음. 제가 이 장에서는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어떤 사유의 어떤 결과물, 그런 응축물, 그런 것을 이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독서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제가 한 15살 때부터 한 45살 때까지 한 30년 정도 그런 사상 확립의 편력을 정말 미숙하고 또 좌절 속에서 차근차근 벗어나면서 이런 것을 확립하는 과정을 이 장에서 썼습니다. 사유는 생각할 사, 생각할 유자입니다. 생각한다, 생각하고 생각한다. 근데 생각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훨씬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죠.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그래서 사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한다. 그리고 크고 넓게 생각한다. 그리고 밝게 생각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되게 deep thinking, 그다음에 big thinking, 그리고 smart thinking, 뭐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깊고 넓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보다 사유라는 말을 썼고 사상이 정립돼가는 과정을 썼습니다. 다음. 제가 뭐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크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 이 19세기에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소설가죠.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1821년에 태어나서 11월 11일이 또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861년 60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소설들, 죄업을 4대작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죄업을, 백치, 악령, 그리고 까라마조 병제, 5대작이라고 하면 거기 미성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소설들이 있고, 이분의 소설들을 제가 꽤 오랫동안 읽으면서 개인적인 개인의 차원에서 한 사회 역사 속에서 각종 어떤 근본 문제, 기본적인 어떤 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간의 어떤 행위 한계 문제, 인간 행위의 본질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독서 순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서 순서를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문학, 소설, 시, 그리고 나중에 철학, 서양 철학, 그 다음에 동양 사상, 그리고 나중에 역사, 이런 순서로 저도 모르게 갔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쭉 이렇게 해보니까 순서가 물론 저랑 생각이 좀 다른 분들 계시겠지만, 먼저 기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고, 역사, 사회, 그리고 철학, 사상, 그리고 마지막에 문해, 소설, 시, 이런 순으로 나가는 것이 인생 공부, 세상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순서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르노라는 사람은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그런 학자죠. 계몽변증법, 부정변증법 같은 데서 제가 책에다 좀 써놨습니다. 다음. 실제 이제 제가 또 여러 책도 읽고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전기, 안흥칠 역사 자서전 너무 일찍 순국하셔서 남긴 책이 딱 2권밖에 없죠. 안흥칠 역사하고 동양평화론, 아주 짧은 2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고, 지금도 저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현장에 가서 결국 내가 애국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걸 가능하게 해준 분이 안중근 의사였고, 그리고 이건 제가 애국 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도권 정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실력,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수행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실력, 그리고 의지, 이런 게 어떤 대단한 분이다. 이 두 분이 대한민국의 정말 위대한 무인들입니다. 무인들. 동시에 어떤 굉장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제가 많은 것을 제 것으로 만들면서 체화를 시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루하루 견실한 노력을 다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상황 획기적 반전을 가져올 순간은 반드시 온다. 하루하루 견실한 노력.
뭐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표현 자체는 일본 교세라 그룹 회장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90세가 넘으셨을 텐데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경영에서 엄청난 성과를 낸 분입니다. 그분이 하루하루 견실한 노력이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 역시 그 매일매일의 그 견실한 노력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큰 반전의 순간이 온다. 이것을 하나의 생활의 금원 또 운동의 금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정책운동을 제가 이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전국의사 총연합 이런 단체를 통해서 했었고요. 다음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때 뭐 누가 감염이 된 의사가 그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큰 행사에 다니면서 해서 국가 방역 위기 사태가 벌어졌다 난리를 냈었죠. 다 거짓말인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고 다음 이건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박주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의학적 소견이 문제가 의학적 소견에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 의혹을 의사들이 제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은 제가 기소가 돼서 지금 현재 3심 재판까지 지금 받아서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판사가 박주신이 재판에 출석해서 공개적인 의학적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법리적인 어떤 그런 싸움으로 그걸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낼 것입니다. 다음 백남기 씨가 사망했었죠. 그래서 백남기 씨가 사망했는데 이게 이제 탄핵이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탄핵 사건이 부정 사기 사건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다 여러 가지 어떤 사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물대포 맞아서 골절상 당해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그냥 아예 정권이 힘으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아 교수 주치의였습니다. 백남기 씨. 백선아 교수 소견은 백남기 씨 두개골 골절상은 가까운 곳에서 외부 강한 충격에 여러 번 힘껏 가격당하거나 차에 치여 몇 번을 굴려야 생길 수 있는 골절상이다. 물대포 맞는 순간 압력이 옆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골절상을 일으키기는 어렵다. 이런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백남기 씨의 사인을 명확히 앞으로 밝혀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개골 단순 엑스레이 사진, 두개골 엑스레이 사진, 전후면, 그 다음에 측면, 요 사진만 있어도 사인 규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한 군데만 골절이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부위에 상당히 어떤 큰 심각한 외력에 의한 골절상이 독립된 부위에 여러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물대포로는 유체 역학상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골절 소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회 회장일 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신경외과 학회에서 감정 소견서가 오지 않아서 제가 회장 임기 안에는 마무리를 못했는데 백선아 교수 측하고 해서 담당 변호사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객관적인 의학적인 사인 규명을 해낼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 박원순 시장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을 때 사진입니다. 다음 이건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 돌아가셨을 때 행정조사로 제가 의협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다음 물대포 신혜식 대표, 장기정 대표하고 제가 물대포 그때 유석춘 교수님 댁 근처에서 물대포 실험을 했고 이때 옷이 다 젖어가지고 입을 옷까지 유 교수님께서 갖다 주셨습니다. 당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대포를 맞았고요. 맞아 보니까 압력이에요, 압력. 그냥 물이 당시에 똑같이 10기압 10m 거리에서 맞고 더 앞으로 다가가서 10기압 5m에서 맞아봤는데 이 강하게 미는 힘이 들어오지만 이런 어떤 그 입체적인 어떤 원형의 어떤 구조를 따라서 물이 분산이 돼 버립니다.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예, 고맙습니다. 다음 대한의사협회 활동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대한의사협회 활동은 뭐
제가 자세히 좀 써놨고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그 워낙 중요한 사회주의 의료 정책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포퓰리즘 정부가 생기면 그래서 해놨고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4번 삭발하고 2년 동안 제가 단식을 2019년에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임무가 당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 온 몸을 다 던져서 투쟁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나중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의료계 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삭발을 제가 4번 했습니다. 2017년 11월, 2018년 11월, 2019년 2월, 2019년 6월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4번 삭발, 문재인 케어 이건 저기 의사들의 형사구속 이건 제가 의쟁투세로 만들 때 마지막에 단식 전에 이렇게 했는데요. 삭발 관련돼서 제가 구글을 찾아봤더니 너무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근데 4번 진짜 삭발을 하다 보니까 JTBC 그 손석희가 그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삭발을 이렇게 자주 하면 이발 아니냐. 기자하고 둘이가. 그래서 근데 말을 듣고 보니까 저는 조롱을 이 사람들이 하나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삭발하고 다녔더니 기르는 시간 기를만 하면 또 삭발, 기를만 하면 또 삭발, 또 삭발. 한 2년 동안을 제가 머리가 이런 상태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삭발 투쟁은 그 이전에는 원래 이런 적에게 직접 물리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 그랬는데 의사 단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4번을 했습니다. 다음 이건 저기 우리 박종혁 총무이사님 제가 단식하다 8일 만에 쓰러져 가지고 이제 중앙대병원에 의식이 약간 좀 혼미해서 실려가는데 이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걸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찍힐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이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데 이게 이 시체 사진이라고 해도 믿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찍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8일 만에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한 8kg 빠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너무 2019년 7월 1일 달에 10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더워버렸던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야외에서 단식을 했는데 그 온도계를 보니까 45도입니다. 45도 한강변에 45도에서 물만 소금만 먹고 진짜로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생단식 해버린 거죠. 이러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한 2주 정도 제가 열흘 정도 입원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다음에 또 깨어나서 저 싸웠습니다. 다음 코로나19가 말 그대로 100년 만에 어떤 감염병이 찾아왔는데 또 이걸 하필 또 제가 의회회장을 하고 있을 때 이 100년 만에 감염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대처하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부도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저희 의료계 의사들도 굉장히 어떤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관련된 자료들을 다 의료계의 최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1월 26일, 1월 30일, 2월 2일, 2월 1일, 3일, 5일, 18일까지 대구에서 대유행이 1차 대유행이 생기기 직전까지 6번에 걸쳐서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중국발 그 나라를 차단하는 겁니다.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친중 반중이다 그런 어떤 외교적인 선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나 감염병이 생기면 상호 다 양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친중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이걸 도대체 그 과학적인 방역 원칙에 근거해서 해야 될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대구 1차 유행은요 자꾸 신천지 당시에 그렇게 돌리는데 절대 신천지가 아닙니다.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다음 제가 어머니 얘기도 썼고 아들과 아내 청소년 청년기 학습 좀 후반부로 밀어서 제가 딱 분량을 정해놓고 그렇게 조금 제가 쓰고 싶은 중요한 순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만 해서 썼습니다. 다음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 27살 때 결혼하셨을 때고요. 이때는 그 본인이 이때도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본인이 뭐 많이 아팠다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건 제가 40 중반 때 제가 저희 어머니를 그린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그림을 갖고 나왔냐? 이제 저를 한 33살 때 낳은 이후로 몸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사진 찍는 걸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보여주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왜냐? 본인 나이보다 너무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진 보여주는 일이 있으면은 제가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신 일을 제가 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40 중반 때 그렇게 사진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책에 썼으면 엄청난 중환자였습니다. 중환자로 한 40년을 사셨단 말이죠. 세 번 개용수를 받았고 2번 심정지가 왔습니다. 보통 근데 중환자, 시리어스 일리스를 겪고 있는 중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보통은 오래 못 삽니다. 일찍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견딜 만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개는 이제 병치를 하면서 오래 사시죠. 근데 어머니는 희한하게도 중환자,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했는데 이렇게 오또기 같이 계속 수술을 받으면서 살면서 40년을 사신 거예요. 그 심장병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낳을 때부터 아예 아프셨으니까 돌아가셨을 때까지 33년을 제가 이 중환자 어머니하고 같이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은 보호자라고 하면은 저는 의사 생활을 지금 22년을 했는데 환자 보호자 생활을 33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하고 환자 보호자 입장을 저는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병원에만 누가 가족이 있다가 아프다 하면은 제가 타다닥 하는 거 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의 간병의 달인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때 저는 다 이제 이때 익힌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근데 굉장히 많이 아프시고 그래도 자기 할 일은 다 하셨고 저도 어머니하고 그 아픈 어머니하고 지내면서 뭐 제가 책에도 중간중간에 썼습니다만은 저는 또 나름대로 즐거운 경험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뭐 제 성격은 저는 아버지를 완전히 닮았는데 제가 낙천가인 게 틀림없고 그래서 어떤 난관이 와도 제가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그런 것이 어떤 제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유머도 잃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여정이 그런 어떤 태도를 더욱더 강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때입니다. 입학 때인데 제가 기분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다른 애들은 다 주로 어머니 오는 사람 대부분 아닙니까? 제 어머니는 당시 걸어다 1.몇 킬로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도 없었고 저희 아버지하고 온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옛날 사진이 별로 없는데 사진을 주로 보면 유치원 때도 놀러 가는데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입학식에도 아버지하고 주로 같이 있는 사진이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예, 제 아들놈입니다. 아들. 아까 그 초등학교 9살짜리, 8살짜리가 40년이 지나니까 일이 됐습니다. 제 아들이 8살이었을 때고요. 다음. 요게 이제 2학년. 작년인가. 그래서 이게 제 아들놈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놈. 저거. 저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닮아가지고. 근데 제 아들이 분명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똘망똘망하게 생긴 맞는데 아까 앞으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 아까 입학식 때 사진. 이 나이가 비슷한데 제가 객관적으로 딱 봐도 포스는 좀 카리스마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저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제가 이때도 이 카리스마가 좀 있었구나. 저희 아들은 장난도 너무 좋아하고 카리스마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애국 운동을 하다 이제 현실 정치, 제도권 정치를 하겠다고 넘어섰습니다. 정치란 그럼 뭔가? 저는 사실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한 20년 해왔던 그런 어떤 애국 운동들, 길거리 우익 시민사회 운동,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의 어떤 측면을 부각해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자주 듣는 정의로 정치란 것은 사회적인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과 정의라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고
또 막스 베버의 그 유명한 국가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란 것은 최고 수준의 조직화된 폭력이다. Supreme Organized Violence라고 정의를 베버는 해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떤 최고 수준의 조직 폭력, 그것을 폭력을 통해서 그 폭력을 차지하려는 정치 권력 투쟁이다. 하지만 그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거기 폭력적 수단이라는 그 악마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어떤 천사적인 대의를 실천하려는 활동이다. 막스 베버가 이 사실은 엄청난 통찰력이 담긴 그런 말이죠. 아무튼 뭐 어떻게든 정의하든 간에 또 공자 같은 경우는 논어에서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자 정야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논어를 보면 우리가 윤리학의 제1원명, 그 다음에 인식론의 제1원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 양반이 직접 자기가 책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탁월한 어떤 사상적 역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 정치다. 그 정의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뭘 바르게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문제를 따질 때 정의하고 공정성, 정의하고 공정성은 딱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존 롤즈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의로 그 사회윤리학자, 사회사상가로서 공정으로서 정의, Justice as Fairness라고 그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정의하고 공정성은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 사회적 가치를 잘 배분하는 일,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쟁취하는 어떤 권력 투쟁 활동, 이런 것들이 그런 본질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정치의 목적을 국가 개혁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 개혁. 국가 개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은가? 힘들고 아파하는 지친 국민을 치유하고 싶다. 이 말은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사상은 명확한 것이고 대한민국 건국을 긍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그런 어떤 정치 경제 사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럼 궁극적으로 뭘 할 것인가? 제도를 개혁을 해서 결국은 아파하는 국민들을 치유하겠다. 더 나가면 말 그대로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번영과 풍요를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낳겠다. 베버가 소명으로서 정치라는 그 사실 위대한 책 아닙니까? 제도권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위대한 책인데 거기서 정치가의 자질로 꼽은 게 열정, 책임감, 현실적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적 현실 감각.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또 내가 어떠한 실행력과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정치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에 따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그게 베버가 말한 책임감, 책임의식하고 균형적 현실 감각이라는 정치가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자신이 가진 열정과 신념을 앞세우는 것보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흙밭에서의 기싸움을 통해서 정치가는 현실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누구도 피하는 진흙밭에서 기싸움을 통해서 그 엄청난 누구도 피하는 더럽고 그런 어떤 비열하고 야비한 그런 투쟁을 통해서 연꽃을 피워내야 된다. 제가 정치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책임 있는 책임감, 책임성, 책임성을 제가 깊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결과물, 진흙밭 이전 투구를 통해서 연꽃을 피워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가가 되겠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저는 자유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 해방. 너무나 진부한 말처럼 들리는데 북한 동포 해방.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우리 가슴을 찢어버릴 만큼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북한 주민들 우리 이런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자유, 인권, 정말로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학살하고 고문하고 정말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동포 해방이라는 이 목표, 이 비전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유와 자유정신 그리고 풍요
경제적 기아로부터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번영과 풍요, 잘 살고 물질적 풍요를 누려볼 수 있도록 그 파도를 북한까지 몰아치게 해서 다 쓸어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동포 해방의 이 커다란 비전, 국가개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을 이루어내는 일, 그리고 자유통일을 통해서 북한 동포를 해방해서 그들에게 자유와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일, 이 엄청난 비전과 대의를 목표 삼고 그런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는 제도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간절한 열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이 열망이 마치 전염병처럼 코로나 시대에 그런 말씀드려 좀 뭐합니다만은 많은 열망이 같이 퍼지고 공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을 바탕으로 무엇을 이루는가 하는 것은 좋은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국은 행동이 남는다. 정치가에게는 행동이 남는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정치가는 그 뜻에 간절한 열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 뜻을 모두 담아서 제가 최대집 이름이 최대집입니다. 대집. 뭘 모으냐? 큰 모음입니다. 크게 큰 대자 모을 집자.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돈 못 모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돈을 못 모으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 뭘 모으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이름을 지어서 사람들의 뜻과 열망을 모으라고 이 이름을 지어준 것 같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 나서서는 국민들의 표를 성도 최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맥시마이즈를 해서 다 모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으고 선거에 나서는 국민의 표를 모아서 행동으로 말 그대로 엄청난 결과물들을 국민과 함께 이루고 싶다. 그것이 제게 남은 제 인생길의 마지막 궁극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책 나왔고 예상한 시간보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